안녕하십니까. 랩뷰 핵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배열에 이어서 클러스터에 관해서 다루고요. 그 밖에 랩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러스터를 공부하면서 다루어질 내용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묶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배열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묶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 타입이 같은 종류일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형 데이터들만 일정하게 묶는다든지 또는 문자열, 인디케이터만 따로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 타입만 함께 묶어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가령 어떤 하나의 학생의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이름과 또는 성별, 그 다음 나이, 그 다음 점수들 이러한 다양한 문자와 또는 불리언과 숫자형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학생들의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가령 30명, 50명 이렇게 많을 때는 이런 묶음들이 30개 내지 50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묶고 싶을 때 한 덩어리로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서 C 언어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C 언어의 구조체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공부할 때는 묶기 함수와 풀기 함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룰 텐데, 자, 다양한 데이터가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는 방법으로서 클러스터 함수 중에 묶기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묶여져 있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다시 쪼개내서 하나씩 따로 보기 위해서는 풀기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묶기 함수, 풀기 함수 관련된 내용들이 클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클러스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 밑에 아래 그림에서 있는 것과 같이 클러스터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만들면 되는데, 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함께 연습을 해보면서 클러스터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만들기입니다. 자, 빈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건데요.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네모 큰 박스, 회색의 격자가 없는 요 박스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그리고 클러스터 안에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배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디케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이런 클러스터를 또 여러 개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 때에는 이런 숫자형과 불리언, 문자열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 안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넣어주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넣어주는 순서가 다르면 우리가 같은 클러스터가 아니라 다른 클러스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순서를 구별해서 잘 기억해서 클러스터를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클러스터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론트 패널에서 클러스터는 어디 있느냐 우클릭을 하면 컨트롤 팔레트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및 경로, 그 다음에 배열까지 배웠고요. 배열 행렬 클러스터 중에서 바로 이 위치에 클러스터가 존재합니다. 자, 클러스터를 클릭해서 프론트 패널에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물론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클러스터를 하나 두고요. 이 안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넣어서 하나의
데이터 묶음으로써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숫자형에서 컨트롤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클러스터 안에 위치시켜 주는 거죠. 불리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토글 스위치를 하나 갖고 와볼까요? 토글 스위치를 하나 뒀습니다. 자, 문자열도 클러스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학생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자열 클러스터도 이렇게 안에 둘 수가 있죠. 자, 배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배열을 클러스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형 컨트롤로 구성이 된 배열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을 갖다 두고 그 크기를 원소를 3개를 갖고 있는 배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우클릭해서 또 역시 배열을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불리언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는 배열을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불리언에서 수직 토글 스위치를 가지고 이 배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토글 스위치들로 이루어진 그런 배열도 클러스터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배열 중에서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배열 안에 위치시켜서 뭐 크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그리고 숫자형 배열, 불리언 배열, 문자열 배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6개의 원소를 갖는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할 게 클러스터 내의 순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배열, 배열2, 배열3의 순서로 클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이 순서로 만들어야지 같은 클러스터로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들다가 가령 순서를 잘못 정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바꾸냐면 클러스터 가장자리 부분을 우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바로가기 그 탭들을 쭉 열어보면 이 안에 클러스터 내의 컨트롤 순서 재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클러스터 내에 어떤 식의 순서로 지금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들어왔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0번이 가장 먼저 가지고 온 것이고요. 1번, 2번, 3, 4, 5번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들이 2개가 있는데 이 0번의 경우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흰색 바탕에 있는 숫자가 기존에 있는 순서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클릭을 할 경우에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가령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숫자형이 0에서 1로 바뀌었죠. 이 짙은 검정색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새로 변경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형이 1번으로 바뀌고 분리형이 0번으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클러스터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런 것들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클러스터를 운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할 함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묶기 함수, 풀기 함수, 이름으로 묶기, 이름으로 풀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클러스터 부분으로 가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묶기, 풀기, 이름으로 풀기, 이름으로 묶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요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기 함수 또는 뭐 이름으로 풀기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때 묶기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클러스터의 내용들을 쫙 다시 펼치고 싶다 라고 할 때 풀기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 원래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만 따로 뽑아내고 싶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름으로 풀기입니다. 필요한 원소만 뽑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름으로 묶기는 뭐냐면
자, 이 중에서 특정한 원소 하나를 변경을 시켰을 경우에 걔를, 그 원소만을 다시 집어넣을 때, 그때 이름으로 묶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 만드는 거와 다양한 노드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교재인 랩뷰의 정석 실습의 3.5.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학생이 있고 학생의 이름과 그 학생의 토익 성적과 그 학생의 성별, 요 세 가지 데이터,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요 것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습니다. 그래서 묶어보고 이 중에서 토익 성적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토익 성적만을 따로 뽑아서 이름으로 푸른 다음에 그 성적을 변화시키고 다시 그것을 이름으로 묶어서 다시 하나의 클러스터로 바꾸는 그러한 식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클러스터는 지우고요. 자, 먼저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름. 자, 여기서는 문자열 컨트롤이 되겠죠. 문자열 컨트롤로 이름이라고 하는, 자, 문자열 컨트롤을 하나 뒀습니다. 그 다음 숫자형 컨트롤도 하나 두겠습니다. 이 숫자형 컨트롤은 바로 토익 성적이 되겠습니다. 자, 토익 성적,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도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 이 학생의 성별을 토글 스위치로, 자, 불리언 숫자로, 불리언 변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리언에서 이것은 성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전부 다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묶어보려고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게 클러스터 함수들인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배열 옆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옆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묶기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죠. 묶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묶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개수의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묶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세 칸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치게. 자, 그러면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연결을 합니다. 이름으로 묶기 함수에. 자, 이름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요 함수의 이름을 보이는 아이템의 라벨을 통해서 이것은 묶기다 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 토익 성적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성별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별까지 입력을 해서 묶었죠. 그리고 나온 결과가 바로 클러스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 때는 클러스터를 별도로 따로 만들지 않고 얘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출력 클러스터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이름과 토익 성적과 성별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은 김유신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김유신이라는 학생이고요. 토익 성적은 현재 550입니다. 자, 성별은 토글 스위치를 위로 올린 성별, 남성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성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 클러스터로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름과 토익 성적과 성별이 데이터로 들어간 하나의 출력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묶여진 출력 클러스터를 가지고 자, 출력 클러스터의 이름은 자, 학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묶여진 클러스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묶인 학생은 이거 하나의 클러스터인 거고 여기서 다시 이름과 토익 성적과 성별을 풀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우클릭을 하고, 자, 클러스터 함수 중에서 풀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풀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름도 한번 나타나게 해볼까요? 자, 라벨 중에 풀기인 거죠. 자, 기본 도움말을 보니까 입력 측에 클러스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져서 원소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자, 풀기의 입력 축과 묶기 데이터 라인을 연결을 해주면, 자, 이렇게 풀기로 들어간 다음에, 자, 세 칸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되죠. 맨 위에는 ABC, 자, 이렇게 문자 열이 나오고, 그 다음 더블 숫자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별, 불리언 타입까지 세 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려진 것들 데이터를 우리가 잘 풀어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인디케이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이름 부분에 우클릭을 하고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만들면, 자, 이름이 빠져나오는 거죠. 다음, 토익 성적을 빠져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클릭해서 생성한 다음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두면, 바꿔오면 토익 성적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풀기 위해서 우클릭을 해서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좌측에 프론트 패널에 가보면, 자, 이름을 풀었고요. 그다음 토익 성적을 다시 풀어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별까지 풀어냈습니다. 자, 값이 잘 풀어져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풀려져서 이름과 토익 성적과 성별이 잘 빠져나왔죠. 자,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들고 확인을 한 다음에 역시 묶여진 이 클러스터를 다시 풀어서 각각의 원소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클러스터, 묶여진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원소만을 따로 떼어서 뽑아내고 싶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푸느냐, 전체 다 푸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따로 풀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름으로 풀기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클러스터에 이름으로 풀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자, 원래 풀고자 했던 처음 클러스터를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을 하자마자 이 이름으로 풀기 모양이 약간 바뀐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뭐냐면 여기에 이름이라고 이름이 써 있죠. 자, 이 클러스터는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문자열 이름하고 숫자형 토익 성적, 그리고 불리언형 성별이 있었죠. 이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얘는 자동적으로 이름을 먼저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토익 성적을 받고 싶기 때문에 토익 성적만 뽑아내면, 일단 이름부터 보이게 할까요? 보이는 아이템 라벨에서 이름으로 풀기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름으로 풀기 이 함수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아이템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템 선택으로 가보면, 자, 이 원래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이름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름과 토익 성적과 성별. 그 중에서 나는 토익 성적만을 풀고 싶다라는 거죠. 토익 성적을 뽑아내고 싶다. 그럼 토익 성적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름이 바뀌었죠. 토익 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으로 토익 성적이라는 걸 풀어낸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성적이 550인데 점수가 조금 이상해서 점수가 150 정도가 사실 누락이 됐다. 그래서 150점을 추가하겠다. 그럴 경우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토익 성적이 있고요. 자, 150점을 더해야 되니까 자, 우클릭해서 숫자형의 더하기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에서 토익 성적의 출력을 더하기 함수에 입력에 집어넣고 여기에 150을 더할 건데 여기서는 우클릭해서 생성해서 상수로 15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을 넣고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결과가 숫자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클러스터에 있는 토익 성적을 바꾼 다음에 다시 원래 클러스터에 이 토익 성적만을 입력을 하고 싶다
라는 겁니다. 토익 성적만을 바꾸고 싶다. 이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름으로 묶기입니다. 원래 클러스터는 이름, 토익 성적, 성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익 성적만을 묶어내고 싶다. 이것만을 변경시키고 싶다 할 때 이름으로 묶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클러스터에 이름으로 묶기라는 함수가 있죠. 이것을 갖다 둡니다. 자, 그리고 이름으로 묶기의 경우에는 자, 도움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묶기의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위쪽으로 입력 클러스터, 원래 클러스터 모양이 가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것만을 이름으로 묶었는지 원하는 이름으로 묶은 원소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원래 입력 클러스터에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만 바꾼 다음에 출력 클러스터로 내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원래 클러스터가 어떤 모양이냐 라는 거죠. 자, 원래 클러스터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입력 클러스터에서부터 데이터를 쭉 받아서 이 클러스터를 자, 이름으로 묶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으로 묶기에는 어떤 데이터를 받을 것이냐 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기본적으로 이름 토익 성적 성별 중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표현이 됐고요. 이걸 우클릭을 해서 나는 토익 성적을 바꿀 거다. 아이템 선택에서 토익 성적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익 성적을 클릭을 하면 토익 성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시켰던 토익 성적의 결과를 토익 성적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원래 클러스터의 토익 성적이 변형이 돼서 출력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출력 클러스터를 보기 위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출력 클러스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놈은 이름 학생 자, 출력 클러스터로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클러스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원래 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서 토익 성적만을 150을 더해서 즉 700이 돼서 출력 클러스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유신의 토익 성적은 700이고요. 성별은 그대로. 나머지는 바뀌지 않고 토익 성적만 이렇게 변경이 돼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클러스터는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고 그래서 클러스터로 만들어내는 이런 함수 그리고 묶여진 클러스터에서 이 각각의 원소들을 풀어내는 함수 그리고 특정 데이터만을 따로 풀고 또는 특정 데이터만을 따로 묶는 그런 이름으로 풀기, 이름으로 묶기라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클러스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소챕터 5번 클러스터까지 봤고요.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이 랩뷰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노하우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운용하고 디버깅을 어떤 식으로 잘 할지 효과적으로 짤 때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 프로그램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자, 챕터 6에 서브 VI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랩뷰는 그림을 통해서 그래피컬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얘가 오히려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화면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서 일이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특정하게 복잡한 부분은 따로 그냥 간단하게 딱 묶어버리고 그래서 서브 VI라는 것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복잡한 내용을 또 볼 수 있도록 해서 계층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서브 VI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부분은 따로 간단하게 묶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오히려 더 간략해지고 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도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게 따로 묶어진 그
그 부분은 일종의 또 하나의 작은 VI가 돼서 이것들을 다시 호출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VI를 잘 만들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브 VI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일단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그젬플은 그렇게 복잡한 이그젬플은 아닌데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런 거죠. 자, 오른쪽 슬라이드는 무시하고요. 왼쪽에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더한 결과와 뺀 결과를 내보내주는 인디케이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나는 요 안쪽에 더하고 빼고 하는 계산 결과, 계산 과정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다. 또는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하나의 그 서브 VI로 만들어서 얘를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을 서브 VI로 만들면은 자,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자, 입력하고 출력만 있고 내부의 더하기 빼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됐는지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보고 싶으면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은 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서브 VI이기 때문에 VI 안에 또 다른 VI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서브 VI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VI 안에서 다시 불러서 재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프로그램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두 개의 입력을 하나 만들고요.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다음 숫자형 컨트롤을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도 역시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두 개를 더한 결과이기 때문에 숫자형 함수에 더하기 함수를 가져다 놓고 숫자형을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숫자형을 입력을 받아서 숫자형 3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빼기 함수를 가져다 놓고 자, 두 개의 입력으로부터 숫자형 하나, 그 다음 나머지 숫자형 하나로 입력을 받고 그 출력을 숫자형 4에 집어넣습니다. 즉,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나머지 그 더한 결과와 뺀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뭐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하고 뭐 3이 입력이 될 경우에 실행을 시키면 더하면 13, 빼면 7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중에서 이 안쪽 부분,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뭐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복잡하고 지저분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서브 VI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블록 다이어그램에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자, 편집 중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이 안에 서브 VI 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서브 VI 생성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하나의 함수같이 입력과 출력만 나오고 안쪽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쪽 부분이 복잡하지 않고 깨끗하게 됐죠. 실행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나올 겁니다. 숫자를 가령 조금 바꿔볼까요? 20으로 바꾸고 자, 아래는 뭐 5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더한 결과는 25, 뺀 결과는 15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바로 요게 서브 VI가 되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별도의 또 다른 하나의 VI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컨트롤 E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바로 이 서브 VI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닫으려고 하면 이것을 저장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자, 저장을 하면 얘는 또 다른 하나의 별도의 서브 VI로 만들어지게 되고,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 자, 서브 VI 자, 서브 VI 테스트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면 이것은 서브 VI 테스트라고 하는 VI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할 경우에 서브 VI 테스트.vi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서브 VI 테스트.vi라고 하는 VI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러한 더하기와 빼기를 동시에 하는 하나의 서브 VI를 다시 또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VI 안에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클릭해서 VI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I 선택을 누르고 바탕화면에 가보면 자, 서브 VI 테스트.vi라는 게 있고요. 이것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면 자, 이렇게 VI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해주면 더블 클릭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원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된 서브 VI 테스트.vi라는 VI를 가져올 수가 있고 역시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서 더하기 빼기 기능을 똑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하거나 또는 조금 중요하지 않는 디테일에 관련된 내용은 서브 VI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컨트롤 U까지 해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주 간략하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서브 VI 만드는 방법까지 했고요. 이제 선택해서 호출 및 재사용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랩뷰의 정석 실습 문제 5.4.1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디버깅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챕터입니다. 디버깅은 뭐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가 짠 코드가 잘 지금 짜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에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디버깅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버깅, 실행 하이라이트, 프로브 관찰 윈도우,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네 가지 기능을 아주 잘 활용을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디버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깨어진 실행 버튼 논리적 오류 디버깅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실행 버튼을 잘 보면 여러분들 코드를 완성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깨지게 됩니다. 한번 주의력이 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깨진 화살표가 나타나고 얘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인지까지도 얘가 랩뷰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서브 VI도 하고 뭐 데이터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숫자형을 하나 더 둬서 뭐 곱하고 그 결과를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뭐 상수를 하나 둬서 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로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때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깨져 있죠.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코드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윗부분에 실행 버튼의 화살표가 깨져 있습니다. 이때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오류, 프로그램 자체가 코딩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깨진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이 아니라 그냥 클릭이네요. 클릭을 하는 경우가 에러 리스트가 뜹니다. 자, 제목 없음 1이라는 지금 VI 파일이고요. 거기에 어떤 에러가 있냐면, 자, 곱하기 연결되지 않은 또는 적절치 않은 터미널을 포함합니다. 자, 이 곱하기가 연결되지 않은 터미널이 있다라는 거 얘가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자, 그 세부사항으로는 함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수 입력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올바른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에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무엇인지까지도 잘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에러가 있는데 눈으로 바로 보이면 좋지만 눈으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에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자, 이 곱하기 에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자, 에러 리스트에 이 에러 보이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 자,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 보이기 클릭하면, 자, 여기에 에러가 있다. 에러의 위치까지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에러의 종류, 기본적인 세부 사항, 그리고 에러의 위치까지도 알려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무슨 에러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에러를 복구했을 경우는 에러를 가진 VI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띄워줍니다. 이게 바로 디버깅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 실행 화살표가, 실행 버튼이 깨어진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행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전구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너무 빨라가지고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사실 없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 하이라이트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천천히 보여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경우에, 자,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도구바의 실행 하이라이트를 클릭을 해줄 경우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점으로 표시돼서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순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실행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실행 하이라이트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프로브 관찰 윈도우라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까지도 알았는데 이 흘러가는 데이터가, 자, 과연 요 라인을 통과할 때는 그 값이 뭐냐, 숫자로 어떤 수치인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점으로만 흘러갔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와이어를 우클릭해서 프로브 관찰 윈도우에 프로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나는 여기에 요 위치에 어떤 숫자가 흘러가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우클릭을 할 경우에 이렇게 프로브라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를 클릭을 할 경우에, 자, 이런 식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1번, 자, 여기에 1번 프로브가 되는 거죠. 1번 프로브의 숫자가 어떤 값이 되는지는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숫자형 1과 2에서 뺀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였죠. 20에서 5니까 15가 여기에 표시가 되면 맞는 걸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1번의 숫자형의 값이 15, 숫자형 출력 15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프로브는 여러 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알고 싶고, 그 다음 곱한 다음에 15에서 5를 곱한 요 위치도 내가 숫자가 뭔지 알고 싶다 할 경우에 역시 우클릭해서 프로브를 둡니다. 그럼 프로브 2번이죠. 프로브 2번은 값이 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럴 경우에 1번에는 15, 2번에는 75라는 값이 나오더라. 프로브 1번과 2번 위치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프로브 관찰 윈도우입니다. 자, 그럼 디버깅의 마지막 그 기술을 알려드리면, 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건 뭐냐? 자, 프로그램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끝까지 흘러가죠. 중간에 내가 과연 한 요 정도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잠깐 멈춰서 이 프로브 값들을 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어.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시정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것은 도구 모임의 일시정지를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와이어에 우클릭을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요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를 1번 위치에다가 만든다 이겁니다.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색깔이 진해졌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숫자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여기에서 지금 멈췄습니다. 멈췄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지금 이 멈춘 상황에서는 요 값이 1번이 값이 15고 2번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이 75란 값은 방금 전에 실행했던 값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멈췄고요. 그러면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제 여기서 정지됐던 프로그램이 나머지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잠깐 끊고 싶을 때 이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디버깅 하는 방법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랩뷰 핵심 강의의 일부인 랩뷰 기초 관련된 공부를 다 마치게 됐습니다. 총 7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었고, 자, 7개의 강좌를 잘 들으신 분은 랩뷰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방법을 익히신 겁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자,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그 구조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거는 다음 강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